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원유전쟁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결과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잘 몰랐는데요. 덕분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방송할 수 없어서 허탈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화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시그널들을 주면서 오게 되죠. 제가 커뮤니티 창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시그널이 될 만한 것들을 캐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시그널들이 왜 중요하느냐? 한 가지 시그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그널들이 연관 확장 지구조화돼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시그널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면서 앞으로 주어질 사건들에 대한 미래적 방향성들이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들이 파편적으로 있지만 그것들을 퍼즐 맞추기 하듯이 맞추다 보면 일종의 미래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 확장 재구조화 되는지, 어떤 상관관계 연관관계가 있고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는지, 어떤 퍼즐 맞추기가 가능한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원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그젬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관련돼서 갑작스런 뉴스를 퍼뜨리기 전에 사실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것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유 재고분에 대한 비축 가능성, 이런 시그널들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원유업체 CEO들을 백악관에 불러 모아서 얘기했던 시그널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셰일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줄도산한다라는 신호탄 이야기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의 질병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봉쇄령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휘발유 수요에 대한 감소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죠. 특히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 비축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시그널들이 개별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서로 연관 확장 지구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기습할 첩보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실행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동의 화약고를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 결국 이 카드는 일종의 미국의 절절함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절대로 $20 밑에까지는 원유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겠다, 이런 해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또 러시아가 4월부터 원유를 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들이 나타난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안에 서로 간의 힘들의 연결들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침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관계자들, CEO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면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러스트벨트 지지층인들이 있는 거니까 CEO를 불러놓고 농담 따먹기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떤 모종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모종의 이야기가 확실히로 가기 전까지는 발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터져 나왔죠. 최대 1,500만 배럴까지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도 1,000만 배럴까지는 감축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나오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 감축을 위한 회의가 시작될 거다. 6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죠. 사건은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볼 때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그 안에 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재구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유는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까 또 다음번에 어떤 새로운 시그널들이 나오면, 지금 한 가지 참고로 마지막 봐야 될 시그널들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모종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유가 다시 50불까지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더 이상 20불 밑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전제는 오펙 플러스와 오펙이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전제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0불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40불, 50불이 아니라 30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이상까지 보는 것은 아직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행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결렬되면 상황은 또 바뀌겠죠. 그래서 그 시그널들을 보시면서 옵티마이징 하시고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원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가에서 반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V자로 급반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등이 좀 더디겠느냐. 더딘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될 수도 있겠죠. U자 반등이냐, L자 반등이냐, 아니면 월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이키형이냐,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V자 반등이 가능하냐, 6월 이후에 V자 반등이 될 거냐, 아니면 2차 충격을 받고 좀 더디게 회복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월가의 전망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는데요, 올해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죠 급격하게 추락한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 반등하는 이유는 바로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는 V자 반등의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골드만삭스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경제 전문가들, 특별히 경제 관련된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이야기도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양자 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V자 반등보다 더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핵심은 이번에 질병의 문제가 금방 사라질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4월이 넘어가고 5월, 6월, 그러니까 여름으로 지날수록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V자 회복은 회의적인 거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지면 가게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파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어지면 금융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충격을 받을 곳은 항공, 호텔, 금융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들, 그쪽에 이제 피해가 커지면서 도미노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2분기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25%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3분기에 15% 반등한 이후에 4분기에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어지는 더딘 반등,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걸 이제 나이키형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종합해보면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에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오랫동안 느리게 회복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기조에서 모건 스탠리도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0%로 대폭 하향했죠. 이런 더딘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는 역시 질병 문제. 그럼 이제 반대로 골드만삭스가 주장했던 V자 반등의 핵심은 뭐냐면, 역시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다시 2조 달러가 넘는 네 번째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책인데요, 그 돈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딜레이 타임이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쪽에 생각들입니다. 질병의 측면에서도 지금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검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전염을 막을 수 있고,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주장과 같은 견지에서 반등의 V자 반등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은 벤 버냉키나 아니면 파월 의장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치들을 봤을 때 결국은 핵심은 이제 뉴욕이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셧다운을 정말 4월에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5월과 6월로 넘어가서야
셧다운이 해제되겠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V자 반등과 나이키형 느린 회복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반등에 대한 월가의 시각만 있는 건 아니죠.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미스터 유로라고 전 ECB 총재께서도 전망을 하셨는데 이분은 장기 침체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의 상황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시장이 파괴력이 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기간 저금리로 채무가 팽창된 상태에서 가뜩이나 저성장에 고전하고 있던 세계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지금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은 질병이 그냥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는데 질병이라는 사건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해서 지금의 문제가 나왔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와 똑같은 기조 아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질병의 문제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질병의 문제를 막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저성장, 통화 팽창 이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야만 결국에는 정상화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V자 반등보다는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부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럽도 장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다하시는 짐 로저스도 장기 침체, 약세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향후 2년 안에 인생에서 최악의 베어마켓, 약세장이죠.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엔 질병 문제라는 거죠. 그 질병 문제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제 타격, 그리고 높은 부채, 더불어서 낮은 금리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시장의 큰 위기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들락이라고 미국 월가의 신채권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거의 비슷한 기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증시가 3월 저점 이하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질병 문제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말까지 바이러스가 사라질지 확신할 수 없고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거죠. V자냐, 나이키형 회복이냐, U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질병의 문제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질병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앞에서도 거론했지만 미국이 셧다운을 지금 4월 말로 보고 있는데 5월 6월까지 가느냐 아니면 말한 대로 4월 말에 끝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V자냐 나이키형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점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이제는 단순하게 통화 정책에만 보지 마시고 질병의 상황을 미국이 해결해 가는 시그널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든 데이터를 보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차트를 잘 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럼 V자든 나이키든 몇 가지 신호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의 문제가 길어지게 되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작동하겠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일단 뉴욕은 질병의 문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민들의 소비 여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월세 대란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죠. 월세 대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을 때 보통 미국 전역에서 내는 임차료가 8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상당히 크죠. 그 중에서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가운데 최소 25%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뉴욕에서는 세입자의 40%가 월세를 내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월세로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임대인도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 값어치도 낮아질 테고, 그건 이제 담보가치라고 얘기하죠. 금융권에서도 이자 상환이 더디게 되니까 아무래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위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상환을 압박하게 되면 은행이나 소규모 임대사업자 양쪽 다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뉴욕시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내놓고 있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90일간, 캘리포니아는 60일간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법안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에게 1,000불 넘는 돈들을 현금 지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본이라는 것이 몇 개월을 끌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자본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되고요. 90일간이 됐든 60일간이 됐든 강제 퇴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를 깎아주거나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2, 3개월 뒤에 3, 4개월 뒤에 갚아야 된다고 보면, 지금 재정적 여력이 약한 분들은 당장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자가주택이 없는 세입자가 한 5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인구의 3분의 2, 작지 않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전세 제도는 없고 전부 다 월세니까 거의 540만 명이 전부 다 월세 세입자인 거고요. 뉴욕이 어느 정도 월세인지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방 한 개짜리 월세가 3,479달러 정도 세죠. 2달이면 7,000불, 3달이면 10,000불이 넘죠. 우리 환율로 따지면 3달 월세가 1,200만 원인 겁니다. 브루클린의 공유 아파트는 월세가 한 600달러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도 1,800불 3달에 2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세 납부 거부 운동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실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건데, 그 일자리는 결국 두 곳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는 서비스, 하나는 제조. 앞으로 두 곳의 일자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일단 수치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49.1로 하락했습니다. 50이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세다, 50보다 이하면 위축이다, 이렇게 가늠을 하는데 3월 달에 49.1이 나왔으니까 4월 달, 5월 달은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늦게 질병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4월, 5월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봤을 때, 일자리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보다 지금보다 같거나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월세 세입자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모기지 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 그분들도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의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 보면 10.8%가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전년 동기 대비 2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면 집도 안 팔린다는 얘기죠. 집이 안 팔린다, 자동차가 안 팔린다, 이 부분은 미국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 시장도 위축될 테고, 그쪽에 연관된 파생 상품들, 2008년도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그런 파생 상품들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미국은 지금 악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4월 말까지의 봉쇄령이 끝나버려야, 그리고 5월부터는 경제가 차츰차츰 활성화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야만 반등의 모습들이 점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자동차, 경차 판매를 봤더니 3월에 27%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 경차가 99만 2,392대가 팔렸고 2월달에 약 140만 대보다 감소한 수치죠.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는 3월 일본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27만 대 팔렸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4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 자동차 시장이 전부 다 감소하고 위축되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단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미국의 더블 딥,
이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 부분이 작동할 수 있다. 당연히 실업자들도 많아졌겠죠. 2주 새에 지금 100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대략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뭐 그거보다 더 많거나 적거나 뭐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000만 명 정도가 2주 사이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업 청구 수당을 했고요. EPI라고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곳이 있는데 7월까지 2천만 명 정도가 해고를 하거나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이것도 미국의 실업률을 32.1%까지 예상하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 하면 올해 2월까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올해 2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수치로는 3.5%. 3.5%에서 불과 5달 이후에는 실업률이 32.1%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거의 2천만 명? 그만큼 지금 충격이 크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미국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용이 3,500만, 3천만 요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은 7월까지 2천만 명 정도가 실직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기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고용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일단 미국은 우리에 비하면 장기 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간 편안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7년자 우리나라 기업별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7년입니다. 이건 다분히 2017년 자료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7년, 한화는 12년, 롯데는 9.7년, 삼성은 9.3년, 두산은 9년, GS는 7.5년. 근속연수를 보면 이런 기업들을 10대 기업이라고 하니까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평균. 강소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그 이하는 1년에서 3년 정도가 근속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다른 데이터를 알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근속을 하는 거죠. 물론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평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워요. 어떤 부분이 자유롭냐면 구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입사해서 퇴사까지 기간이 한 2, 3년? 요 정도 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대기업에 들어가도 내가 여기서 평생 뼈를 묻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때가 되면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실리콘밸리에서 인재 뺏기, 인재 빼앗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2.5년입니다. 그만큼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거죠. 이걸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습니다. 오히려 그들 문화에서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들을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7월 정도가 되면 2천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의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면 1000만 명이 실직했으니까 더 빠르게 구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2천만 명의 실직자가 앞으로 2년, 3년을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경력 단절도 이 얘기하고 오랜 동안 일자리를 휴직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한국적인 상황이 있지만 미국적인 상황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뭐냐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추가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돈들은 전부 다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기업들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시적절한 타이밍에 실업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보잉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미국이 계속해서 구제해 가면서
더 자발적인 고용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등할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부분, 인프라 투자와 기업의 고용 확장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반등의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일단 유가 문제는 뭐 어느 정도 그림은 보이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국의 고용 상황과 질병의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질병의 위험의 정도와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정점을 넘어간 게 아니라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의 정도에 따라서 월가의 시각과 투자자의 시각과 반등의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월가의 신호, 월가의 이야기를 100% 믿지 않으시죠? 상황이 바뀌면 말도 금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어느 정도로 컨트롤되냐.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문제. 그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유동성의 크기, 그리고 기업들의 파산과 관련돼서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확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유동성이 공급되어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때까지 유동성이 공급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되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타이밍입니다. 회복이 되는데 그게 어느 타이밍을 기점으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겠어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잡는데 지금 같은 이야기들,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의 안목을 통해서 또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그널들, 위험의 정도와 가정, 유동성의 크기, 기업의 구제체, 기업이 고용을 확장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이 2조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보셔야 돼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초대형이거든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1000조였습니다. 1000조 인프라 투자를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날개를 달았죠. 2배입니다. 2000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빨리 시도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1000조 인프라 투자를 못한 건데 지금 2000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환영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0조가 넘는 인프라 투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직접적인 기업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크게 보면 일단 가장 심플하게 보면 도로, 항만, 항공, 네트워크 뭐 이런 거겠죠. 특별히 미국 자주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통신, 5G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죠. 의료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가 좋든 싫든 간에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5G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뭐 IoT 전부 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통신, 도로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에 맞는 쪽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수혜 있는 기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